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으로 외손주, 친손주 합해서 손주만 셋을 둔 할머니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던 만큼 웬만큼 일어났고 이제는 은퇴하고 자식들 사는 거, 손주들 자라는 거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해하고 남편과 저 둘이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크게 부족하지 않다 여길 만큼은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제게 꿈에서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 어느 날 밤 갑자기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날로부터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 밤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인지, 그 일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채널에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마 거의 다 들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는 2번씩 들은 것도 있고 말이에요. 여기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 평균 연령에 비해서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얘기를 재밌게 들어주실지 모르겠어요. 재밌게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물론 제게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또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 제가 얻은 것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도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늙은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라고 재미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30이 넘어서야 남편과 결혼했고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뒀답니다. 아이들은 모두 시집 장가 보냈고 그 아이들이 모두 자식을 두었으니 저는 제 할 일 다 끝내놓은 인생인 거죠.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30이면 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거였답니다. 노처녀 소리 듣는 게 싫어서 서둘러 결혼했었으니까요. 그리고 큰딸을 32에, 막내 아들을 35에 낳았으니 노산이었죠. 요즘이야 40 넘어서도 낳고 그렇지만 그건 영양 상태나 의술이나 모든 게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때였으니 35이면 꽤나 노산이었어요. 실제 애들 학교 학부형 모임 같은 데 가면 저는 나이가 아주 많은 엄마에 속했거든요. 늦게 결혼해서 얻은 아이들이니 얼마나 예뻤겠어요. 제 눈에도 물론 그랬지만 저희 아이들은 특히 시부모 사랑을 무척이나 받으며 자랐어요. 제가 중등교사로 일하면서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시댁에서 애들을 많이 봐주기도 하셨는데 특히 우리 아들은 시부모에게 이쁨을 한껏 받으며 다소 응석바지로 자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자란 제 아들이 지금은 그리 잘난 아들이라고 자랑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솔직한 이야기로 좀 모자란 아들이라고 하는 편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고 멀쩡한 놈이에요. 그런데 매사 의욕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회사라고 매일 출근해서 다니긴 하는데 통 승진도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제가 봐도 그럴 만한 게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회사에서도 시킨 일이나 겨우 해내고 있을 게 분명해요. 그거라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다행이다 싶게 제가 봐도 못 믿어온 자식이랍니다. 그에 반해 우리 며느리는 참 독한 년이에요. 처음부터 제 표현이 좀 그런가요? 며느리에 대한 제 감정이 너무 드러났죠? 저희 며느리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에요.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제 아들은 앞서 말했듯이 그렇게 매사 의욕이 없는 놈인데 여자 사귀는데도 영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결혼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더 늦기 전에 선봐서 장가를 보냈던 거거든요. 저랑 남편이 결혼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애도 늦게 낳았고 말이죠. 그래서 제 자식들은 남들 다 결혼하는 나이에 시집장가 보내고 싶었어요. 저희 딸은 입댈 게 없는 애예요. 저와 남편에게는 착하고 예쁜 딸이었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죠. 사위랑은 대학 때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딸 하나 낳고 참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랐으니 부지런히 선보러 다니게 했는데 매번 퇴짜를 맞더라고요. 그것도 반복되니까 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그렇게 못났나 싶기도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지 아빠가 키가 크거든요. 그걸 닮아서 허우대는 아주 세상 멀쩡하다니까요. 그렇지만 뭐 키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여자애들도 만나보면 알겠죠. 세상 아무 의욕 없는 우리 아들놈한테 무슨 매력을 느끼겠어요. 그렇게 선을 보다가 퇴짜를 안 맞고 몇 번 만나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며느리였답니다.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땐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어렸을 때 역도를 했다던가 그러는데 덩치도 좋고 아주 다부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키만 컸지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하긴 뭐 운동이라고는 안 하니까 몸에 근육이 붙겠냐고요. 하여간 그런데 며느리는 다부진 체격만큼이나 당차고 야무진 아이라는 걸 단박에 알겠더군요.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한다는데 과일 손질해서 팩에 담아서 배달도 하고 그걸 하면서 과일 주스도 같이 만들어 판다고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는 국문학을 전공했다는데 부모님 하시던 과일 가게를 물려받은 거라고 했어요.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처분하려는 걸 지가 맡아서 해보겠다고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받아서 배달 전문 메뉴까지 만들어 놓고 부지런히 장사도 참 열심히 하는데 거기다 전공을 살려서 윤문 아르바이트도 한다는 거예요. 활자 중독이라나? 뭐라도 자꾸 읽어야 마음이 편해진다면서 이왕 읽는 거 돈도 벌면 좋지 않냐고 웃는데 그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참 좋은 배필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와이프랑 살면 제 아들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장가를 보냈고 아들 둘 낳고 살고 있는데 제 바람과는 달리 제 아들놈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똑같은 거죠 뭐. 그냥 마지못해 회사 다니고 있고 별로 하고 싶은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아들 걱정을 할 때마다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걔는 그냥 무색무취 그 자체야. 올케가 보살이지. 난 그런 애랑은 죽어도 같이 못 살아. 걔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올케한테 절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 괜히 올케한테 싫은 소리 하고 그러지 마. 속 보여요. 괜히 못난 아들 콤플렉스 티내지 말고 잘난 며느리 고맙게 생각하며 살자고요. 무색무취? 그래.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무슨 말인지 나도 바로 알긴 알겠다. 에휴, 속상해서 정말. 그놈은 정말 어쩜 그렇게 매사에 의욕이 없을 수가 있나 모르겠어. 네 아빠도 나도 그런 성향은 아닌데 누굴 닮았는지 참. 못난 아들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잘난 며느리에게 억하심정을 품은 것도 있었겠지만 너무 잘난 며느리가 따박따박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대답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게 며느리 욕도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느 고부간에도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감정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듣고 있는 젊은 며느리들한테 욕먹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며느리가 막 미워 죽겠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괜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후회하고 그러면 또 더 잘해주게 되고 뭐 그런 일상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다들 아시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아들이 퇴근하면 지들 집으로 안 가고 자꾸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더라고요. 아들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이 저희 집이랑 가깝기도 하고 며느리가 항상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지 마누라, 지 자식이 있는 지 집이 편하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으로 퇴근하는 게 영 그런 거죠. 오죽하면 제가 딸을 붙잡고 하소연을 다 했겠어요. 너도 알잖아. 애미 걔가 원래부터 덩치도 좋은데다가 억척스러운 구석이 있는 애였는데 아들만 둘 낳아 기르면서 얼마나 드세졌는지 가끔 나도 무서울 때가 있을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애비가 더 기를 못 펴고 사는 거지. 엄마, 우리 엄마 진짜 못 말리는 시엄마 다 됐네. 걔네 부부 일은 걔네 부부밖에 아무도 몰라요. 뭐 걔가 지 와이프한테 꽉 잡혀서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요. 다 큰 애를. 걔도 애가 둘이 나빠야 엄마. 예, 그걸 꼭 내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야 하니? 빤히 보이는 거지. 그래도 네 말처럼 내가 보는 데서는 그래도 서방 대접을 제대로 하긴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모른 척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영 이상해. 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지 남편 밥도 제대로 안 챙기나 싶은 게 은근히 부화가 난단 말이지.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어.
아이고, 우리 엄마 큰일 났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올케한테 가서 뭐라고 하고 그러지 마요. 절대 그러지 마. 괜히 고부간에 골만 생기지. 엄마가 그런다고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딸이 그렇게 저를 주저앉히려고 얘기를 해줬지만 제 마음이 잘 다스려지질 않았어요. 그 와중에도 아들은 매일 저희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고 갔으니까요.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 쉬는 날 애들 집으로 찾아가서 며느리한테 좀 따졌어요. 얘 애미야, 장사도 좋고 돈도 좋고 다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네 남편이 걸핏하면 나한테 와서 저녁 차려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남편 저녁은 좀 챙겨야 하지 않겠니? 남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니? 그게 다 건강이랑 직결되는 건데 신경 좀 쓰려무나. 그렇게 시애미 잔소리를 좀 했죠. 그랬더니 아이고, 대로 주고 말로 받았지 뭐예요. 어머니, 제가 아들만 셋을 키워요. 여자들이 자기 남편더러 큰아들이라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애교처럼 하는 여자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진짜 아들이기라도 했으면 때려 패서라도 가르칠 텐데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죽을 맛이라고요. 그러게 어머님이 좀 잘 가르쳐서 장가 보내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사실 제가 저희 집 가장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도 제가 2배로 버는데 막말로 그럼 살림이라도 남편이 좀 맡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마저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시키지도 못해요. 하다못해 집에 전구 하나 바꾸는 것도 제가 다 해야 하거든요. 도대체 어머님은 아들을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저녁이요? 집에 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반찬 다 만들어 놓고 국도 매일 끓여둔다고요. 그거 꺼내 먹는 것도 하기 싫어서 어머님한테 쪼르르 가는 걸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친정 부모님은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애들까지 맡겨놓은 입장에서 친정 부모님한테 사위 저녁상 차리라고 할까요? 장사 마무리하고 친정들러 애들 데리고 오면 집안일도 할 게 산더미예요. 어머님도 지금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집 어질러져 있는 거 좀 보세요. 이게 아침에 애비가 옷 갈아입고 나가면서 갈아입은 옷 거실에 여기저기 벗어둔 거고요. 아침 먹고 난 거 설거지통에 안 담근 건 당연하고 먹던 반찬 뚜껑도 안 덮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뭘 더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아주 바락바락 대드는데 조목조목 숨도 안 쉬고 지 남편 흉을 보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할 말이 없기도 했어요. 맞는 말들이니까요. 아들놈이 어질러 놓고 갔다는 꼴을 보니 제가 봐도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손주들이 옆에서 그걸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어도 제가 며느리 다독여주고 왔을 텐데 애들 앞에서 애비를 그렇게 말하는 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들도 있는 앞에서 애들 아빠인 제 아들을 그렇게 대놓고 까대는 걸 보니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아들이 못 믿어오니 저라도 나서서 아들 위신을 세워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애미야, 그래. 네 입장은 내가 잘 알겠다. 그래도 애들 앞에서 애비 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내가 누구니? 네 시애미야. 시애미한테 그렇게 파락파락 악쓰면서 남편 욕을 하면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돈 좀 번다고 유세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마음이 편해야 집이지. 내 아들이 왜 그렇게 우리 집으로 오는지 알겠네. 나한테도 이러는데 내 아들한테는 오죽하겠냔 말이지. 얼마나 몰아세우고 무시할지 안 봐도 알겠어. 안 봐도 다 보여.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애들 앞에서 가장으로서의 위신을 세워줘야지. 애비한테도 내가 잘 이르겠지만 너도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너 잘났다고만 할 게 아니라 네 남편 좀 챙겨라. 알겠니? 저도 그렇게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내고는 급히 애들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 아들이 못나서 잘난 며느리한테 괜한 트집을 잡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며느리랑 한바탕 하고 왔더니 내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며느리하고 척지고 살 것도 아니고 또 며느리가 잘하는 것도 많은데 어른인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싶더라고요. 마침 며느리가 대상포진에 걸렸다길래 겸사겸사 안부 전화를 했죠. 아이고, 그래, 몸은 좀 어떠니?
너 몸 좀 회복될 때까지 내가 애들 며칠 데리고 있을 테니 푹 좀 쉬려무나.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건 알지만 사돈들도 건강이 안 좋으신데 애들을 아예 데려가서 맡아주시기는 체력적으로도 힘드실 테고 하니 내가 우리 집에 데려와서 며칠 봐줄게. 손자들이 7살, 5살이라 아직 손이 많이 가는 나이거든요. 친정에 애들 맡기는 것도 마음 안 편할 텐데 저한테 맡기고 마음 편히 푹 쉬면서 몸 챙기라고 한 뜻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 거였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친정엄마가 허리가 또 많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애들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대상포진 그게 그렇게 아픈 거라던데 얼른 회복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푹 쉬고 잘 먹고 그러렴. 애들은 애비더러 데려오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 진심이 통했는지 며느리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죄송하다, 잘 부탁한다고 거듭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애들을 그냥 맡기는 게 아무래도 좀 그랬던지 돈까지 보내던데 꽤 많이 보냈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도 한 번씩 싸우면서 속마음 이야기도 하고 마음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더니 고부 사이도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렇게 둘 다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싸우고 나니 저도 며느리한테 더 마음을 담아 표현하게 됐던 건데 며느리도 제게 그런 것 같았어요. 며느리한테 그런 반응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기뻤고 감격스럽기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의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한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그러나 그런 관계는 더 깊어지기는커녕 오래가지도 못한 거예요. 애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사줬단 말이에요. 집에선 엄마가 못 먹게 한다면서 애들이 환장하면서 먹는 걸 보니 안쓰러웠어요. 몸에 안 좋은 거 안 먹이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아무리 엄하게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그런 걸 아예 안 먹고 살 수도 없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죠. 그래서 제가 봐주는 동안이라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 실컷 먹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까짓 아이스크림 하나에 그럴 것 없다고 아주 원 없이 골라 먹을 수 있게 잔뜩 사줬답니다. 근데 글쎄 첫째가 아이스크림 몇 개를 먹더니 토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며느리가 노발대발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전화기 뚫고 며느리가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어머니, 유당불내증 있는 애한테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먹이시면 어떡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뭐 심심해서 락토프리 제품으로 골라 먹이며 유난 떠는 건 줄 아셨어요? 애들 잡을 작정이시냐고요? 숨도 안 쉬고 쏟아내더니 전화를 탁 끊는 거 있죠. 아니 그래요. 애들이 유당불내증이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걸 줄은 몰랐어요. 아침에 빈속에 우유를 먹이거나 너무 차가운 우유를 생으로 먹이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부주의했던 게 맞죠 뭐. 할 말이 없었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며느리한테도 그렇고 애들한테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며느리는 전화를 끊자마자 달려왔는지 금방 와서는 애들 데리고 가면서 친정에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거의 빌듯이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싸늘한 얼굴로 제 눈은 쳐다보지도 않고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제 자식 못 맡기겠어요? 그러면서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제가 잘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사과를 했으면 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말도 좀 곱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시엄마 마인드인가요? 제가 너무 꼰대인가요? 이런 게 꼰대면 저 꼰대 맞는 거죠 뭐. 무튼 그런 일이 있은 후로 며느리랑은 더 서먹해졌지 뭐예요. 며느리랑 훨씬 가까워졌다고 느꼈고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되려나 싶은 생각에 설레기도 했고 더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기에 제 딴에는 다 잘해보자고 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고 보니 참 씁쓸하더군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나아지길 바라는 수밖에 말이에요. 살다 보면 또 생각지도 못한 일로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도 아들놈은 꾸준히 저희 집으로 퇴근해서 저녁밥을 얻어먹었고
저는 그런 아들놈 저녁은 챙겨주는 것으로 며느리와 손주들에 대한 미안함을 갚아보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여느 때처럼 저희 집으로 퇴근을 해서 저녁밥을 같이 먹었어요. 저 때문에 며느리랑 아들 사이도 더 안 좋아진 건가 싶어서 마음이 쓰이고 그랬는데 아들이 밥을 다 먹고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원래는 밥만 먹고 집에는 제깍제깍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쯤부터는 밥을 다 먹고도 한참을 저희 집에서 뭉개면서 지 집에 안 가는 거였어요. 그러고 있으면 며느리가 아주 똥 씹은 얼굴에 해갖고 와서는 무슨 택배 찾아가는 것처럼 아들을 데려가곤 하더라고요. 그래도 서방이고 애들 아빠라고 잠은 집에서 자야 한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꼬박꼬박 데려가긴 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아들이 그렇게 며느리가 데리러 오기만 하면 벌벌 떠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들 며느리를 보고 있자면 저도 속이 상해서 안 볼란다 싶은 심정이 되는지라 애써 외면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엔 몰랐는데 아들이 그렇게 벌벌 떠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며느리 저게 내 아들을 저렇게 데려가서 얼마나 닥달을 하길래 저러나. 어쩐지 아들이 집에 안 가려고 버텨서 일부러 데리러 오는 것 같던데 저렇게 데려가서는 쥐 잡듯이 잡는 건 아닌가 싶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한 소리 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또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 제가 나서지 않는 게 낫지 하는 생각에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하루는 아들이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하나 싶었는데 반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마시더라고요. 아주 만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앉아서 작정을 하고 물었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인데 그래? 너 무슨 일 있지?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한테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솔직하게 말해도 돼. 대체 무슨 일이니? 집에 가면 네 와이프가 널 어떻게 하기라도 해? 왜 와이프 보며 생쥐처럼 벌벌 떨고 난리냐고. 응? 엄마한테는 말해도 괜찮아. 다 얘기해봐. 엄마가 들어줄게. 아무 걱정할 것 없다고 편하게 얘기해보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봐도 아들은 한숨이나 푹푹 쉬지 통 말을 안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벨소리가 나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들을 데리러 올 시간이 된 거죠. 벨소리만 났는데도 아들은 깜짝 놀라면서 어디 도살장 끌려가는 송아지 마냥 불쌍한 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꼴을 보는데 속이 상해서 죽겠더라고요. 근데 며느리가 어쩐 일로 손자들을 둘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님, 하룻밤만 애들 좀 봐주세요. 친정엄마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입원을 하셨거든요. 애들 아빠랑 제가 일이 좀 있는데 애들 맡길 데가 없어요.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는 애들 못 맡기겠어요 하면서 차갑게 돌아서던 모습이 생각나서 속으로는 흥치 뿡 싶었지만 손자들을 오랜만에 보니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잘 봐주겠다고 했죠. 문제는 아들놈이에요. 지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한 놈을 며느리가 부축해서 데리고 나가야 했거든요. 아들놈은 그렇게 끌려가듯 나가면서 제 귀에 대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도 알지? 저 여자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말이야. 만약에 내가 없어지거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전연짓이야. 엄마 기억해요. 혀가 다 꼬여서 말도 겨우 하는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말하는 아들 표정이 보통 심각한 표정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아들놈을 보내고 나니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한 말들이 다 뭘까요? 여보, 나 정말 너무 걱정이 돼서 안 되겠어. 애들 집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무슨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 두 사람이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괜히 당신이 나서면 분란만 더 커진다고. 술 취해서 몸도 못 가누는 애가 한 말에 갖고 뭘 그래요. 별일 아닐 거야. 모처럼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고 화해하려고 하는 거겠지. 아니야. 당신이 그 말하는 걔 얼굴을 못 봐서 그래. 정말 심각한 표정이었다고요. 애미가 또 보통 덩치야. 억세기는 또 얼마나 억센데. 우리 애는 꺽다리처럼 키만 커서 애미가 맘만 먹으면 그놈 하나는 충분히 제압하고도 남을 거란 말이야. 여보, 설마 우리 아들이 말로만 듣던 매 맞는 남편 뭐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최근에 애비랑 사우나 간 적 없어?
애 몸에 멍자국 같은 게 없는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볼 걸 그랬어. 어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설 써? 영화 찍냐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대체 왜 하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애들 잠자리부터 봐주고 재웁시다. 어?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은 다 치운 거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여겼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생각이 한번 그렇게 시작되니 걷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남편이라도 그렇지 설마 지 남편을 패고 그러진 않겠지 싶다가도 사람 일을 어떻게 하나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던 아들놈 눈망울이 자꾸 떠올라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지 새끼들까지 저한테 맡기고 데려갈 정도면 뭔가 작심을 한 거다 싶었어요. 이러다 아들놈 잡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애들을 맡겨놓고 아들네로 갔습니다. 아들네 사는 집이 연립주택인데 구조가 좀 독특해요. 건물 외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면 바로 아들네 집 베란다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그 문을 열어놓으면 맞바람이 쳐서 환기가 잘 된다고 낮 동안에는 수시로 열어두고 밤에 잘 때 잠근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으로 가봤더니 역시나 열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갔죠. 근데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며느리년이 술에 취해 정신도 없는 제 아들을 밧줄로 묶어놓고 다그치고 있는 거였어요. 그 꼴을 보고 제가 눈 안 뒤집힐 수 있었겠어요? 세상에 어떤 애미도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며느리년한테 주먹을 휘두르며 난리쳤죠. 이 미친년이 지 서방을 잡아도 분수가 있지. 내 인연, 니년 정체가 뭐냐? 니년 깡패냐? 너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니? 그 벌을 못 버리고 내 아들 패는 재미로 데리고 살고 있었던 거야? 너 정신병자 아니니?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년인 줄도 모르고 내 아들 비명 행사하는 꼴 볼 뻔했어. 니년 각오해. 니년 정체를 내가 온 세상에 다 밝히고야 만다. 어휴, 저 무서운 년, 저 끔찍한 년. 저는 일단 경찰에 신고할 요량으로 전화기부터 꺼내들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단박에 저를 제압하면서 다 설명할 테니 진정하라는 거예요. 진정? 너라면 진정하겠니? 네 년이 아무리 미친년이라도 자식 키우는 애미니까 내 심정 알 거 아니냐.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이 이 꼴 당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진정하니? 어디 네가 한번 말해보렴. 너라면 진정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하며 반격했지만 며느리년 힘이 어찌나 좋은지 그 팔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꼼짝도 못하겠는 거 있죠? 몸통을 꼼짝 못하니 발길질까지 해가며 벗어나려고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힘이 장사예요, 장사. 저는 그렇게 제풀에 지쳐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좀 진정이 된 것 같으니 며느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야기의 첫 마디를 듣고 저는 저항이고 뭐고 온몸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님,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아들이 도벽이 있습니다. 뭐? 도벽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이죠? 도벽이라니요. 정말이지 온몸에서 기운이라는 것이 몽땅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많이 놀라셨고 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애비가 밤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좀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버릇을 고쳐보려고 아예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담배 피러 나간다고 하고 나가서는 동네 무인 점포 같은 데 들어가서 하나씩 훔쳐오기 시작한 게 벌써 한참 됐어요. 무인 점포라니? 동네마다 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 파는 가게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애비가 그런 데 가서 뭘 훔쳐온다는 거야? 그딴 걸 훔쳐서 뭘 한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머니. 그게 더 문제라고요. 별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걸 하나씩 훔쳐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산 게 몇 년인데 그 무인 점포 사장님들도 다 동네 사람들이니 빤히 아는 처지잖아요. CCTV를 보시고는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처음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동네 무인 과일 가게, 무인 문구점,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밀키트 가게 돌아가면서 다 벌써 몇 번씩이나 그랬는지 몰라요. 아니 이게 다 무슨
난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인지도 도통 모르겠다. 애미야, 그럴 리가 없지 않니? 그럼 동네 사람들도 알 만큼은 다 안다는 거야?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래도 그 사장님들이 제 얼굴 봐서 좋게 해결을 해주시고 계시긴 했어요. 제가 매번 돌아다니면서 사죄하고 배상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다시는 안 훔친다고 약속하고 각서도 쓰고 그래 놓고는 또 가서 훔치고 그러면 또 제가 다시 돌아다니면서 수습하고 그게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아예 습관성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병적인 도벽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남편이고 뭐고 없다고 했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신고하시라고 무인점포 사장님들한테도 다 얘기해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물건을 훔친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 말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도 제 아들이 또 물건을 훔쳤고 며느리는 약속한 대로 경찰에 신고를 할 거라고 하고 그러니 아들은 감방 가게 될까봐 그것도 무섭고 난리치는 며느리도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면서 저희 집에서 그렇게 뭉개고 있었다는 거죠. 며느리가 어지간히 겁을 줬겠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며느리의 말들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아들놈에게 이게 다 사실이냐고 재차 물어봤죠. 그런데 이놈이 똑바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 속으로 낳은 제 자식이잖아요. 아들놈 얼굴만 봐도 딱 알아채지는 게 엄마 마음인 건데 제 눈에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지은 죄가 있어서 눈치 보느라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횡설수설하는 게 말이에요. 엄마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나는 그냥 그게 진짜로 막 도둑질 같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그 가게 사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아들 말은 더 들을 것도 없겠더라고요. 이놈 태도나 말하는 걸로 보아하니 며느리 말이 다 맞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들놈 버릇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는 뒷일이었어요. 우선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면목이 없었거든요. 애미야 미안하다 정말. 정말이지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게 미안하구나. 그동안 너 혼자서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고 있었니? 내 아들놈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엉망이고 대책 없는 놈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나한테라도 얘기를 했어야지. 동네 가게 사장님들 찾아다니면서 네 남편 허물 덮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내가 같이 했어야 하는 일이었어. 너 혼자만 그 짐을 다 짊어지게 했구나. 애미야.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어떻게든 저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애들 아빠고 제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로잡아서 같이 살 작정으로 병원도 데려가고 상담도 받아보게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 그치고 애처럼 혼내고 휘어잡아 보기도 하고 급기야 이렇게 묶어놓는 지경에까지 이르면서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작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네가 죄송하다고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 정도 했으면 너는 할 만큼 다 한 거야. 그렇게까지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면 이놈은 가망이 없는 거 아니겠니? 마음고생 그만하고 이혼하렴. 애들 데리고 가서 편하게 살아. 애들한테도 저런 애비가 무슨 도움이 되겠니? 애들이 커갈수록 더 큰 문제들이 생길 거야. 네가 혼자 키우는 게 애들한테도 더 좋을 거다. 내 말이 맞아. 그렇게 하렴.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 아들놈은 술이 깬 건지 정신이 번쩍 든 건지 하여간 저한테 또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이혼이라니 엄마 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나랑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일이지 엄마가 왜 이혼을 하나 마라 하냐고요. 노력하고 있었고 나아지고 있었어요. 조용히 해.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가만히 있지 못해? 나아지고 있었어. 노력하고 있었어. 그런 놈이 밤마다 집에 들어가기 무서워서 부모 집에 숨어들었니? 너는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했던 놈이야. 네가 저지른 일들을 네가 해결하지도 못하고 마누라 뒤에 숨어있기만 했으면서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니? 너는 지금 나서서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 알겠어? 저는 그렇게 아들놈에게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에게 하던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애미야, 저런 놈을 아들이라고 낳아놓고 그동안 내가 너한테 모진 말도 참 많이 했는데 면목 없고 부끄럽구나.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미 꽤 오래전에 시작된 일이면 동네 사람들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겠니? 창피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았니 그래. 이혼하고 이사해서 새 출발해. 이제라도 네 인생 살거라. 언제까지 대책 없는 저놈 뒤치다거리만 하면서 살 작정이었니? 당연히 양육비도 보내줄 거야. 네가 경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친정 부모님도 계시니 혼자서도 애들 잘 키울 수 있어. 저런 남편은 없는 게 네 인생에 훨씬 더 나은 일이야. 시애미가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진심으로 너한테 해주는 말이다. 그러니 내 말 듣고 이혼 서류 정리하도록 하자. 미안하다 애미야. 그랬더니 며느리도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며느리가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며느리는 제 앞에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저도 이혼이라는 걸 생각해보지 않은 게 아니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 충분히 생각해보렴. 내가 했던 말들 되새기면서 네 인생을 생각해.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게 맞는 일일 게다. 내 말이 맞는 거야. 며느리는 며칠 뒤에 저를 찾아왔고 또 그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역시나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 잘 생각했다, 애미야. 그럴 것 없어. 그만 울어라, 응?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네 잘못이 아니란다. 그만 울고 씩씩해져야지. 우리 잘난 며느리 어디 갔니? 씩씩하게 애들 잘 키워야지. 그렇지 않니?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동안 저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제 생각처럼 되질 않았어요. 그러는 동안 저도 정말 많이 지쳤고 그때마다 이혼 생각을 아마 수천 번은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애들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상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역시나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 애들 보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오세요. 저도 애들 자주 보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내 손주들인데 내가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보러 갈 거야. 내 아들이랑 이혼하는 거지만 나는 여전히 내 손주들 할머니니까. 너도 애들 맡기는 부탁 같은 걸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알겠니? 우리 그렇게 지내자. 이혼을 시키고 나니 이렇게 편해지는 건가? 나 이제 더 이상 네 시엄마 아니니까 너도 나를 좀 더 편하게 여겨주면 좋겠구나.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은 그렇게 쉽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놈이요. 그놈은 처음엔 정신을 못 차리고 길길이 날뛰었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그 사람이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도 엄마가 나서서 말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엄마가 이혼하라고 등을 떠미냐고요? 애들까지 그렇게 다 보내버리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같이 살면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이래요? 엄마 내 친엄마 맞아? 계모 아니야?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아. 애미 생각도 바뀌지 않을 거야. 너한테는 이미 기회가 차고 넘치도록 있었어. 네가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네가 먼저 엄마 아빠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했니? 매일 밤마다 여기 숨어서 네가 처한 상황을 회피할 생각밖에 안 했어. 그렇게 시간만 보내면 뭐가 해결되니? 그러는 동안 네 와이프랑 네 새끼들이 너 때문에 받은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니? 네가 이 일로 나를 평생 원망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엄마는 내 손주들을 너한테서 떼어놓은 게 내 손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어. 그러니 너도 네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엄마한테 그런 억지를 부릴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생각부터 하렴. 시간이 좀 지나니 아들놈도 본인 잘못을 깨닫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사실 아들놈이 어렸을 때도 도벽 문제가 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동네 슈퍼에서 과자 같은 걸 훔치다가 걸려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런 식으로 도벽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 아주 흔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덜어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슈퍼 사장님께 배상하고 사죄하고 그렇게 무마시키기만 했지. 그 문제를 두고 아들을 제대로 치료하거나 훈육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들이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냥 흔히 있는 일이라고 쉽게 생각했던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제가 학교 선생이기도 했으니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러는 게 아니었다 싶은 생각은 참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금쪽이다 뭐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던데 본디 병은 널리 알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터놓고 내놓고 주변 도움도 받으면서 제대로 치료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때늦은 후회지만 말이에요. 이제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아들과 함께 병원에 다니면서 같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들과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아들 마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 사람이 얼마나 기세등등했던 사람인지 잘 알잖아. 사실 그런 모습이 마음이 들었던 거야. 뭐든지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모습도 참 보기 좋았지. 물론 나처럼 소심한 놈을 자꾸 만나준다고 하는 여자가 그 사람밖에 없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랑 결혼했던 건 아니야.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아 보였어.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야. 내 아들 기죽인다고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실제로 그랬던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며느리가 나도 참 자랑스러웠어. 우리 며느리 똑 부러진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는데. 맞아. 엄마 맨날 며느리 자랑만 하더라. 아들 자랑은 할 게 없으니 못하고 말이야. 그렇긴 했는데 그런 그 사람 기운에 눌려서 사는 게 갑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해야 하나?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저지르게 됐어. 어렸을 때 슈퍼에서 과자 훔치고 그랬던 건 어린 마음에 애들이랑 장난치는 것처럼 그랬던 것도 있고 또 엄마 관심을 끌 수도 있었고 그걸 무슨 놀이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 아주 잠깐 동안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건데 나도 모르게 그게 내 무의식 속에서 어떤 해소나 일탈의 방법으로 인식되어 남아 있었던 거지. 한번 시작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 정말 그랬어.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랬어.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 그러지 않아도 돼.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퍼즐 조각처럼 정확하게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웬 누구니? 눈 동그랗게 예쁘게 생긴 헐리우드 여배우 있잖아. 아 그래 맞아. 위노나 라이더. 그 사람도 도벽이 있다고 하지 않더냔 말이야. 그런 여배우나 부족할 것 하나 없을 것 같은 재벌들도 걸리는 게 도벽이라는 병이야. 말 그대로 병인 거야.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병들이 치료도 안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 원인을 몰라도 치료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되는 거야. 네가 어떤 이유에서 그런 행동을 저질렀던 건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일어났던 일이야. 너한테 생겼던 병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잘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게 아닐까? 아들, 잘할 수 있지? 아들놈은 상담 치료도 열심히 받고 있고 아들과 더불어 저 역시도 여러 가지로 마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뭘 훔치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으니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회에 제 아들이 삶에 대한 열정이나 목표 같은 것도 좀 갖게 되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가끔 며느리가 애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가 끝까지 포기를 못하고 붙들고 있었던 게 애들 아빠 노릇이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만큼 제 아들이 애들한테 아빠이긴 하더라고요. 애들이랑 놀아줄 때 보면 그래도 저놈이 무생무치는 아니고 감정도 있는 놈이구나 싶거든요.
어머니, 그 사람이 많이 좋아진 게 보여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직 치료는 받고 있는 거죠? 상담 치료는 지금도 꾸준히 받고 있어. 내가 아는 한 지금은 한밤중에 밖에 나가서 쓸데없는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일은 저지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 어릴 때 장난처럼 여기지 말고 이렇게 제대로 치료를 받게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다 내 잘못 같더라. 아니에요,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결과만 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나야만 했던 걸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네가 보기에도 그렇지? 아닌 게 아니라 저 녀석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달까? 그런 것 같더라고. 회사 일에도 부쩍 의욕을 보이는 것 같고 며칠 전에는 글쎄 지아버지한테 테니스를 치러 가자고 하더라니까. 너도 알지? 걔가 운동을 얼마나 싫어하냔 말이야. 그런데 운동도 하려고 하고 애들 오면 놀아주겠다고 축구화도 사더라. 그 사람이 축구화를 사요? 말도 안 돼요. 축구 경기 보는 것도 싫어하던 사람인데 정말 많이 변했나 봐요. 그 정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요? 그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어떠니? 네 전 남편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다른 사람인데 내가 다리 한번 놔줘볼까? 제가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가끔 만나면서 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 데리고 외식도 다니고 놀이동산에도 다녀오고 말이에요. 이번 휴가 때는 같이 여행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재결합을 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나서서 설레발을 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사실 딸아이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제가 그러는 게 더 안 좋을 거라나요? 제가 나서면 될 일도 안 될 거라고 어찌나 잔소리를 하는지 말이에요. 그런 걸까요? 제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게 맞겠죠? 다시 이어질 인연이라면 언제가 됐든 이어질 거라고 믿고 기다리려고 합니다. 어릴 때 해주지 못했던 치료를 지금이라도 해줄 수 있다는 게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심정으로 아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아들을 돕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아들은 아직 충분히 젊은데 이제라도 그렇게 지 인생에 의욕을 갖고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아준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아들의 일을 겪으면서 저의 가치관도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의 이런 제 삶이 참 좋다고 느끼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고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도 많지만 그 안에서의 의미를 찾게 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말재주도 없는 할머니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온과 여유를 드릴 수 있는 이야기였길 바란답니다. 감사합니다.